I know there are strong views about the idea of including language on fossil fuels and renewables in the negotiated text. We collectively have the power to do something unprecedented. In fact, we have no choice but to go the very unconventional wa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로에너지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중동의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하필 중동이냐 하고 하는 것 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후변화 관련된 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국제회의예요. 근데 그 회의가 지금 어디서 열리냐면 바로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동 하면 그냥 그래 석유로 일어난 나라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탈화석연료, 탈탄소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중동에서 그 탈석유, 탈화석연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이 정말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 두루두루 나눠보려고 오늘 굉장히 특별한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이렇게 세 명이서 촬영한 적 처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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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먼저 안소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공동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외대랑 단국대에서 아랍어와 중동 정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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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르단에서 온 모함마드 사득라고 하고요. 저는 요르단 대학교에서 한국어과에서 나왔고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지금 한양대 박사과정 한국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송 쪽에 일하다가 요즘 박사 때문에 한국과 중동 관계 연구 쪽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중동의 탄소 중립 관련돼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막 제가 검색을 하다가 막 어떤 이분께서 쓰신 글도 봤고 또 최근에 이런 책도 쓰셨더라고요. 이게 뭐 협찬은 아닙니다. 협찬 절대 아닌데 그냥 제가 이걸 되게 재밌게 봐서 네, 그래서 이거 마침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모셨고 네, 그분의 소개로 이제 제가 모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KBS 네. 구성작가 5년 경력에 빛나는 분이십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방송 출연은 이제 거의 많이 안 하셔서 약간 혹시 떨리면 이제 또 한국말이 서투러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아랍어로 말씀하시면 여기서 통역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제가 첫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니까 일단 중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중동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동인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 책에도 보면 이 책은 이제 걸프 산유국을 다루는 거거든요. 뭐 걸프 나라만 중동일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또 이런 비산유국도 있고 막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은 먼저 중동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미들 이스트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생긴 거는 서구의 어떻게 생각하면 서구의 정치적 관점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유럽, 영국,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식민지 확대에 나갔던 그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아시아 국가, 동아시아 국가들은 극동, 그리고 이제 뭐 인도와 현재 튀르키예 이 사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은 정말 동쪽의 중간, 그래서 미들 이스트가 된 거고, 그리고 튀르키예부터 뭐 발칸반도 이쪽을 이제 근동, 유럽에서 봤을 때 가까운 동쪽, 이렇게 하면서 중동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생겨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양의 관점에서, 서양의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이제 중동이란 말을 지금 흔하게 쓰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중동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 뭐 그리고 우리 사디크가 온 요르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 이런
이런 지역을 또 중동이라고 바라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아랍어를 쓰는 22개 국가들 그리고 이 22개 국가들이 아랍 연맹이라는 데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2개 국가들을 중동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헷갈리는 점은 네. 이란이나 네. 튀르키예 이 국가들은 아랍 문화권이 아니에요. 튀르키예는 튀르키예어를 쓰고 그쵸, 있고 그쵸. 민족도 다르고 네. 또 이란도 이란어 즉 페르시아어를 페르시아. 쓰고 있고 네.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는데 이들 지역도 또 중동이라고 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요즘 들어서 오늘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뉴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제 개최 국가가 이제 선정이 되었잖아요. 오늘 찌는 네. 오늘 밤에 새벽에 네. 결정됐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 네. 또 카타르 바레인, 오만 이 6개 국가들이 이제 산유국인데 네. 근데 이 산유국들이 모아서 이제 서로 협력하자 하면서 만들어진 또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걸프 협력 회의라고 하는데 즉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라고 해서 GCC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 이 국가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두각을 받으니까 이들 지역을 뭐 걸프 지역 그리고 우리 사디크가 온 요르단, 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지역을 레반트 지역, 레반트 지역. 예, 레반트 지역. 네.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뭐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이 지역을 또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또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만둣국 먹었잖아요. 그때 하면서 그 제가 막 이거저거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 대답 하시는 거 들으면서 살짝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걸프국들 네. 걸프국들을 얘기할 때는 뭔가 우리로 치면 약간 강남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좀 걸프국이라고 하면 좀 중동에서도 좀 잘 사는데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르단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분 뭐, 걸프에서 자라왔다 아니면 오랫동안 살다가 아니면 뭐, 일자리 잡고, 저기 살 거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완전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금수저다 막 이런 느낌. 생각하고 그리고 물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GCC 국가들 네. 완전 그런 이미지 갖고 있고 요르단 그 GCC 나라 됐으면 완전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요르단이 산유국이 아니죠. 네. 어째서 네. 그래요? 어째서 왜 하필 밑에 그 사우디에서 퐁퐁 나는데 왜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 있긴 있는데 너무 소량이라 뽑아봤자 뭐 최산종이 안 네. 맞아서 그런 거예요? 뭐. 네, 뭐 사우디 같은 나라 바로 옆에 있는 네. 행운이 왜 그럴까 정말 안타깝죠. 근데 이게 뭐 선택은 아니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원래부터 그냥 뭐 geographically 지질학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원래 이런 나라였고 근데 뭐 GCC 국가들 중에 뭐 카타르 같은 국가들 뭐 오일 뭐 말고 natural gas 근데 그런 뭐 자유로운 resources들 지금 요르단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뭐 저희도 없어요. 네. 그 이제 중동하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유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석유가 개발된 거 본격적으로 개발된 거는 아마도 1900년대 들어서 이제 개발됐을 거고.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곳이었나? 만약에 석유가 없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요르단처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아직 딱히 뭐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중동을 생각했을 때 딱 석유 뭐 아니면 심지어 요즘 하마스 이스라엘 때문에 분쟁, 전쟁 네, 맞아요. 이런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조금 약간 수정을 해드리고 싶은 게 우선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라던가 역사 시간에 한번 배웠을 것 같은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중동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세계사 시간에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거 한 번쯤은 배웠을 텐데 그게 지금 이제 이라크에 있는 강이고 세계 4대 문명이 시작됐던 곳이고 또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굉장히 문명과 문화가 번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제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거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교역을 통해서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번영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석유가 아까도 사디크가 얘기했듯이 이게 행운, 축복인가? 아니면 석유의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석유가 오히려 저주가 돼서 중동 지역을 지금과 같이 굉장히 갈등과 전쟁이 가득 찬, 분쟁이 가득 찬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유의 저주란 말에 동일하십니까? 약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 싶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제 석유라는 게 그래서 이제 20세기부터 이제 널리 쓰이긴 했으나 사실 이제 유가라는 게 이렇게 막 폭등하고 했던 게 1970년대 뭐 이제 그 오일 쇼크 있으면서 굉장히 폭등했지 그 전에는 굉장히 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쌌던 이유는 왜 그런 걸까요? 뭐 아직 국제적으로 뭐 수요가 좀 많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석유가 주목받기 시작된 거는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주목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우선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제 석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고, 이제 영국의 수상이 우리는 이제 석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석탄에서 석유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했죠. 1차 대전 때 석탄에서 석유로. 네, 석유가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선 유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폐허가 된 상황이었고 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양대 산맥이 세계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호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미국한테 가장 걱정되는 점은 유럽이 이제 경제가 폐허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련이 유럽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가장 우려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마샬 플랜을 세워서 이제 유럽의 경제 부흥을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이제 석유 수요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1970년대 뭐 80년대에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 개발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석유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시점에 중동 전쟁이 또 발발을 해서 이제 걸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산유국을 중심으로 중동 산유 국가들이 이제 감산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러면서 유가가 폭등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유가가 뛰면서 좀 그런 중동 국가 산유국들의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 파워 이런 것도 같이 세졌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럼으로써 중동 국가, 산유 국가들도 우리가 석유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이제 중동 전쟁,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산유국들이 미국에게 요청을 하죠. 이제 요청 아닌 협박을 하죠. 너희가 자꾸 이스라엘을 지원하면 우리는 감산 석유를 공급을 줄이겠다, 감산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폭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산유국들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이 산유국들이 우리도 이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석유를 통해서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전 세계도 놀란 거죠. 이제 중동이란 곳이 이렇게 힘이 있는 국가구나. 석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는 국가구나 하면서 전 세계도 중동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때 70년대에 유가가 한번 그렇게 크게 뛴 걸 경험하면서 그때 보면은 이제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풍력에 눈을 돌리고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고 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동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는 이제 기름을 사서 쓰는 나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름이 뛰어서 뭐 그때 당시에 뭐 막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중동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우선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이 굉장히 광범위한 상황에서 우선 저는 지금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970년대 뭐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걸프 중동
국가로 가서 거기 건설 현장에서 피와 땀을 아, 흘려 그쵸, 일을 그쵸. 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모부도 네. 중동에서 네, 일하셨는데. 네, 저희 삼촌도 중동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수업이나 이런 데서도 잘 보면 주변에 친척들이나 네, 아는 맞아요. 분들이 항상 중동에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점과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데 대부분의 이 걸프 산유국들은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 통치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신생 국가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기반 산업, 뭐 인프라던가 이런 산업을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마침 오일머니를 통해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부를 축적을 하였고, 근데 기술력이라던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런 약간 노동력이 싼 국가로부터 이제 이 인력과 기술력을 받아서 뭐 국가 기반 사업을 일으키고 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 유가 폭등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힘들었지만 이제 걸프 산유국들은 이제 경제 발전 아니면 산업 발전 기반 국가 기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산유국 같은 경우는 석유 의존도라고 할까? 이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국가마다 네. 얼마나 뭐 산업 다각화를 추진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이제 걸프 산유국가 보면 뭐 이제 GDP의 한 30-40%가 이제 석유 수익에서 나오는 석유 관련된 산업에서 나오는 비중인데 그래서 이건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줄어서 3-40%예요? 예, 줄어서 30-40%고 예전에 뭐 70년대나 80년대는 뭐 70-80%까지 육박했던 그런 네, 시기도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네. 그래도 많이 줄어든 편이다. 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했을 때 광범위한 중동 지역에서 또 주요 산유국 중 하나는 리비아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리비아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리비아는 현재 60%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비아는 계속 내전이 이루어지고 해서 뭐 경제 계획을 제대로 세울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유에 아직도 의존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걸프 산유국은 뭐 30-40%, 뭐 최근에는 20%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좀 두바이 이런 데 좀 낮을래나요? 상대적으로? 두바이는 심지어 이제 거기는 유전이 많이 없어요. 네. 지금 UAE,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유전은 대부분 아부다비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업, 무역, 이런 관광업에 더 의존하고 있어서 여기는 사실 석유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아, 그래요. 이제 계속 또 가만히 있으시면 심심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요르단은 다 석유를 사서 쓸 거 아니에요? 혹시 지역 할인은 없으니까? 똑같이 비싸게 사야 돼요? 우선 요르단에 박사님이 아마 요르단에 사셨을 때 그 석유는 다른 나라보다 비싸죠. 다른 나라라는 게 어디 나라 말이에요? 뭐 주변에 있는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 그리고 사실 뭐 한국과 비교하면 아마 한국만큼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수출 막 예, 계속 비싸지고 있어요. 비싸요, 실제로?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것 비슷해요? 같아요. 예. 그건가? 어차피 원유를 쓰는 게 아니라 정유한 거를 다시 사서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슬슬 탄소 중립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요. 탄소 중립을 사실 모든 나라가 다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건 다들 아는데 중동이 탄소 중립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혁명모습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이제 뭐 많이 낮아져서 GDP의 30-40%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나라한테 석유 없이 살아라, 석유 팔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반도체나 뭐 철강이나 자동차 팔지 말고 이제 너네들 알아서 살아봐 뭐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반도체, 철강, 자동차가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인데 그게 우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3%거든요. 그 용량이. 그러니까 수출량이. 그러면 그 이상의 충격이지 않을까? 그 중동한테 탈 석유라는 게.